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우선 그 수학화 단원 전체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자면, 처음에 시작이 집합과 명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집합과 명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전반에 걸쳐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아주 그 함수 중에서 독특한 함수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의 단원이 있는데, 크게 세 개의 파트죠. 집합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를 보통 이제 제가 수학하를 수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수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게 시기가 공교롭게도 그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뭔가 조금 그 공부하는 자세가 조금 흐트러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타임 프레임을 딱 보면, 처음 딱 수학화를 시작을 했을 때 집합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까지 딱 끝내놓고 나서 이제 시험기간, 그 학기가 돌입이 되면 다시 집합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 간격이 되게 길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중간고사 준비하는 느낌이 처음부터 다시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또 수녀는 그 8월 말쯤에 막 수녀를 해놓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동안 막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막 미친듯이 집합명제 함수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경우의 수를 다 까먹어버려요 또. 그래서 차라리 경우의 수를 아주 가볍게 부담 없이 초반부에 정리를 해놓고 연결성 있게 집합명제 함수, 그리고 시험 준비하면 집합명제 함수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뒷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항상 더 효과적이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진행해야 될 거는 경우의 수고요. 바이블 기준으로 7단원이거든요. 네, 이 경우의 수 단원은 그럼 몇 개의 단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 7단원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 작업을 하는 거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놈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정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건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앞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뿐만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서 이어지는 조금 고난도, 그러니까 막 중복순열이라든가 중복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이 과정에 앞서서 전체적인 경우의 수 카운트하는 고급 기술을 배우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개념만 어느 정도 잡히면 이쪽 문제에서 틀리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려고 마음 먹고 제대로 카운팅을 하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장황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기본기 잡는 건 역시나 뭐 수학 어느 단원이나 똑같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거를 해볼 건데, 처음 시작은 이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하브의 법칙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배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글씨가 좀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하브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어떻게 보면 본질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실 기본적으로 다 카운팅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주제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분해내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에서 내려놓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의 정의 그리고 설명들을 굉장히 좋지 않은 해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만의 해설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할 건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면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뭐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는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이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자연스레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은 같은 맥락이고, 쉽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로지 합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합의 법칙이라는 놈을 간단하게 손쉽게 계산하게 해주는 기술이 고배 법칙인 거예요. 그러려면 합의 법칙이란 기본 기술이 고배 법칙이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들을 만족을 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는
합의 법칙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되 이 상황은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되면 합의 법칙 일부를 또는 전부를 곱의 법칙으로 전환해서 계산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도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B라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가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B로 가려고 합니다. B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도시를 가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제가 여기를 스몰 A라고 하고 스몰 B라고 할게요. 거쳐가야 되는 도시. 자, 이거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한번 카운팅 해볼까요? 한번 세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A에 서 있는 여러분이 B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길을 어떤 길을 택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 길, 3번 길, 그리고 4번 길, 5번 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뭐라고 기역길이라고 할까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시옷길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해놓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A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B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선택지가 몇 개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해서 5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중에 하나를 고를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나는 1번을 선택한 경우와 2번을 선택한 경우와 3번 선택한 경우 그리고 4번 선택한 경우 그리고 5번 선택한 경우 이렇게 5가지로 나눌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스몰 A에 와 있는 거죠. 스몰 A에서 이제 우리 최종 목적지는 B니까 B까지 갈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 뒤에 따라오는 선택지는 다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존재할 거고 마찬가지로 2번에도 기역, 니은, 디귿이 있을 거고 3번 선택지는 좀 다르죠. 4개가 존재를 하겠네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렇게 밑에도 똑같이 이렇게 4가지 선택지가 따라올 겁니다. 자, 카운팅 해볼까요? 자, 그럼 B까지 가는 방법은 1번을 선택했다 기역 선택하는 방법 하나 1번 니은 둘 1번 디귿 셋 2번 기역 넷 다섯 여섯 3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18가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우의 수를 쫙 나열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를 다시 쭉 나열을 해서 몽땅 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탈 가지수를 몇 가지로 카운팅을 한 거냐면 18가지라고 카운팅을 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합의 법칙입니다. 주어진 경우를 각각의 경우로 나누고 뒤에 따라오는 가지를 또 각각의 다 카운팅을 딱딱딱딱 해서 뭘 하는 가지수 내가 원하는 가지수를 선택하는 방법 토탈 가지수를 다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하면서 약간 좀 바보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봐봐. 내가 1번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하고 2번을 선택했을 때 하고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똑같아요. 세 가지. 그쵸?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1번과 2번은 선택지가 똑같잖아.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그러니까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 각각 세 가지야. 그죠?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나오면 돼요? 2 곱하기 2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3가지니까 토탈 여기서 나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겠어요? 6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3번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는 3번과 4번과 5번의 가지수는 뒤에 4가지씩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3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몇 가지로 똑같다. 4가지로 똑같지 않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걸 다 카운팅할 게 아니라 3, 4, 5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는 똑같아요 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기다가 4번, 5번은 얘와 같아. 근데 각각의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는 4가지야. 그러므로 3, 4, 5 3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4가지니까 토탈 여기서 만들어지는 가지수는 12가지야.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겠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서는 둘은 더해주면 될 거니까 18가지의 가지수를 갖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는 합은 그냥 무턱대고 드드드드드 나열을 해놓고 나서 모두 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각각 첫 번째 선택지 뒤에 따라오는 선택지의 특징 같은 경우수들을 파악을 해서 그 계산을 단축시킨 거죠. 뭘로? 2가지에 대해서는 3가지씩 따라오고 3가지에 대해서는 4가지씩 따라오는구나. 따라서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법칙이 사용이 되는 거냐면 요거를 만들어서 6이라고 하고 요걸 곱해서 10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 기호 때문에 무슨 법칙이 만들어진 거야? 곱의 법칙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겠어요?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합의 법칙으로 해야 될 녀석을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를 잘 파악하고 상황 파악을 함으로써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 계산을 아주 간단하게 하게 해주는 거. 그 기술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건데 어떤 녀석이 있을 거냐면 나중에 이제 이놈의 당구공은 여러 번 다루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당구공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갈 박스가 하나 있어요. 당구공은 1번, 2번, 3번, 4번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당구공이 4개가 있죠. 저기다가 차근차근 집어 넣을 생각입니다. 자, 볼까요? 아까 말했던 합의 법칙을 해볼까요? 자, 보자. 이 란에, 이 칸에다가 나는 어떤 공을 넣을지. 선택지 몇 가지? 4가지죠. 나는 첫 번째 1번 넣을 거야. 2번 넣을 거야. 3번 넣을 거야. 4번 넣을 거야. 괜찮아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는 1번을 넣었을 때 뒤에 2번, 3번, 4번을 넣을 수 있겠죠? 선택지가 3개겠죠? 자, 앞에 1, 2를 넣었을 때 그 다음 선택지는 뭐가 있습니까? 뭐하고 뭐가 있어요? 3하고 4가 남았으니까 여기가 뭐? 3, 4가 있을 거고 3을 넣었다면 4, 4를 넣었다면 3. 여기서도 마찬가지. 보세요. 3을 넣었으니까 2번을 넣을 수 있고 4번 넣을 수 있고 그럼 남은 거는 4가 남았고 남은 건 2번이 남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4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넣는 거는 뭐가 나오는가? 1, 4, 2하고 3을 넣을 수 있고 2를 넣었다면 3, 3을 넣었다면 2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이제 이 4개에 대해서 다 똑같은 뒷까지 주르륵 해내면 우리는 저 당구공을 넣을 수 있는 박스 안에나 당구공 4개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저걸 몽땅 나열을 하겠다는 게 뭐냐? 합의 법칙이라고. 주어진 경우를 각각의 경우를 잘 나눠서 쭉 나열하고 모두 더하겠다. 이게 합의 법칙이라는 거지. 근데 잘 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어머? 요 뒤에 따라오는 걸 봤더니 뒤에 남은 공이 몇 가지가 있냐면 1번, 3번, 4번이 있을 텐데 잘 생각을 해봐. 이 모양이 똑같지 않아? 2번이 여기 왔고 남은 공이 1, 3, 4일 뿐 이 배치는 완전히 똑같을 거란 말이야. 다르지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3은 달라? 똑같지. 여기도 1, 2, 3을 가지고 뒤에 똑같은 짓거리 할 거니까. 4는 달라? 1, 2, 3을 가지고 뒤에 똑같은 짓거리 할 거잖아. 그럼 이거 4개를 다 카운트하면 바보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고백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거냐면 맨 앞에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가 전부 다 뭐하다? 뒤에 따라 나온 가지도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걸 판단할 수 있다면 네 가지, 즉 첫 번째 선택지 네 가지에 대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가지수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카운트할 거야, 하나는 그냥.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 걸 확인했냐면 세 가지가 있는 걸 확인했어. 괜찮니? 2번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리고 3번을 선택했고 4번을 선택했고 각각의 1, 2, 3를 선택해 두 번째 칸에다가 1을 선택한 경우, 3을 선택한 경우, 4를 선택한 경우에 각각의 경우를 봐봐. 뒤에 공의 구성 3, 4, 2, 4, 2, 3만 달라서 다 똑같잖아 또. 아, 그러면 4 다음에 튀어나오는 세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도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겠구나. 그럼 또 각각을 계산할 필요 없이 남은 것만 계산할 거야. 그럼 난 이렇게 계산하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2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뒤에 따라 나오는 가지 하나. 2에다 4를 넣었을 때, 2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따라 나오는 가지수가 하나. 그러면 2 다음에 3을 넣을 때랑 4를 넣을 때랑 뒤에 따라 나오는 가지수가 또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라오는 두 가지 가지수에 대해서는 하나씩 똑같이 존재해. 이렇게 돼서 끝났거든. 그렇죠? 이게 뭐다? 고백 법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이 카운팅 기술이 사실은 고백 법칙을 아주 절묘하게 쓰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굳이 뭐 동시 발생이냐 아니면 연속 발생이냐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잘못 해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할 때는 합의 법칙 기본. 그 다음에 뭐 그 합의 법칙에 나이람에 있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있다면 굳이 다 하지 말고 뒤에 거는 묶어서 하는 거지. 곱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주는 게 고백 법칙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이쪽 부분을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해드릴게요. 가장 많이 들은 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이제 안에가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몇 딱 숫자를 만들어 놓을게요.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내가 네 가지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색깔을 제가 1번, 2번 색, 3번 색, 4번 색 이렇게 놓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채워 넣을 거예요. 아시죠? 기본 규칙. 인접하고 있는 놈끼리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색이 구분이 가야 된다. 이 얘기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중학교 때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일 먼저 어디부터 칠해야 돼? 가장 많은 면과 접해 있는 녀석부터 칠하죠. 그 중에 누구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갑자기 여기부터 칠하는데 그건 우리의 기본 룰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룰은 가장 많은 겹치고 있는 요놈이겠네. 그래서 요놈부터 색칠을 할 거야. 선택지에 몇 가지? 빼거주잖아. 자,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나 2, 3, 4 넣었을 때 어차피 남은 색깔로 나머지 면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어떨 것 같아요? 같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1번 넣었을 때, 2번 넣었을 때, 3번 넣었을 때, 4번 넣었을 때 하지 말고 1번 넣었을 때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해버리자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네 가지가 있을 거야. 나는 근데 여기를 그러면 1번으로 넣었다고 카운팅해서 3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갈까요? 이제 독특한 놈부터 할까요? 두 번째는 여기를 넣을 거야. 괜찮아요? 자, 갑니다. 4를 넣었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건 1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가 가능하네?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다 2 넣은 경우, 3 넣은 경우, 4 넣은 경우. 나머지 요 세 칸 칠하는 가지수가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럼 뭐예요? 또 고백 법칙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난 여기 2 넣었을 때 계산하고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가지수가 똑같으니까 2 넣었을 때라고 해서 카운팅을 할까? 뒤에 곱해주기만 할까? 이렇게 하는 거지.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넣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고 4 넣을 수 있어요.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 바뀌어? 안 바뀌어. 2를 넣고 3, 4로 나머지 게 채우는 경우 3 넣고 2, 4로 채우는 경우 4 넣고 2, 4로 4 넣고 2, 3으로 채우는 경우가 어차피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걸 알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 넣을 게 아니라 그럼 당장 2를 넣고 가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2 넣은 경우, 3 넣은 경우, 4 넣은 경우가 똑같으니까 3을 곱해줄 거야. 그럼 이제 2 넣었을 때 카운팅을 여기다 해야 돼.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어요? 1번 넣을 수 있죠. 여기의 선택지는 1번일 수도 있고요. 2번일 수도 있고요. 아, 2번 안 되죠. 2번, 3번일 수도 있고요. 4번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3 곱하기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잘 봐. 여기다 1을 넣었을 때의 여기 선택지는 뭘 넣을 수 있어요? 1만 아니면 되니까 2, 3, 4를 다 넣을 수 있어. 즉 1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3가지야. 근데 3을 넣어버리면 1도 안 되고 3도 안 되니까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는 2가지야. 괜찮겠니? 여기다가 4를 넣어버리면 1, 4가 안 되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가지수는 2, 3 해서 딱 2가지만 떨어져. 그러니까 뒤에 여기 넣을 수 있는 1, 3, 4에 대해서 가지수가 깨져버린 거야. 같지가 않아. 그럼 이거 다음 계산해서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걸 계산을 함에 있어서 잘 봐. 이제 요 칸에다가 1번을 넣었을 때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는 4가지. 4가지 아니죠? 3가지죠? 3가지. 저기다 만약에 3을 넣었다면 1, 3이 안 되니까 2가지. 4를 넣었다면 1, 4가 안 되니까 똑같이 2가지. 그래서 이게 몇 가지구나? 12가지구나. 그럼 이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는 12가지로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이 주황색 이 부분이 뭐가 사용된 거야? 합의 법칙이 사용된 거고 앞에까지는 뭐가 사용된 거야? 곱의 법칙이 사용된 겁니다. 괜찮아요? 물론 더 세련돼지면 이런 거죠. 뒤에 있는 거 좀 좋다도 1에 대해서는 3가지니까 가만 내비도 합의 법칙을 쓸 거야. 근데 3하고 4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2로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더 세련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1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한 가지일 거고 더하기 3, 4라고 하는 2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2가지니까 그 2가지에 대해서는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는 2가지야.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섞어 쓸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의 아주 제일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에서 카운트의 기본은 합의 법칙이다. 난 모르겠어. 뒤에 뭐가 따라올지, 뒤에 몇 가지가 따라올지, 뒤에 따라오는 가지수가 같은지 다른지 구분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전부 다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합의 법칙이다. 근데 나는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뒤에 따라붙는 가지수가 똑같구나. 그럼 이걸 굳이 다 나열할 필요가 없겠구나. 곱의 법칙을 바꿔야지 하면서 바꿔 나가면서 계산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경우의 수를 카운팅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합의 법칙의 고급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면 합의 법칙 쓰면 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푸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난 합의 법칙으로 다 나열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경우에서 과하게 크지 않다면 계산 못할 건 없는 거죠. 이 논리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고 값을 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두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이 단원, 즉 7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 주제는 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놈입니다. 계승. 계승은 계주 할 때 계자입니다. 계주가 뭐죠? 이어달리기죠. 계승은 뭐냐면 승은 뭐예요? 곱하기죠. 그래서 이어서 곱한다. 어떻게 이어서 곱하냐? 그 룰을 알려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계승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느낌표로 이렇게 씁니다. 보통 계승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쓰죠. 그죠? 느낌표처럼 생긴 놈 있죠? 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1번 저기는 n팩터리얼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냥 룰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요건 뭐냐? n부터 시작하여라. 숫자를 하나씩 줄여라. 계속해서 곱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해라. 요게 계승입니다. 연달아 곱한다. 의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런 녀석 봅시다. 6팩터리얼이에요. 그럼 6부터 시작을 하라고.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곱하라고. 요렇게 1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곱하는 걸 우리가 계승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3팩토리얼 같은 거 어디서부터 구하면 되는 거야? 3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줄여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계승 계산법 중에서 사실 계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계산을 아주 자유자재로 잘 쓰시는 분들이 없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계산법만 좀 배울게요.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 하나. 1팩토리얼은 뭘까요? 1 곱하고 빼려고 그랬더니 끝나버렸죠. 그래서 1팩토리얼은 1입니다. 두 번째, 그럼 0팩토리얼은 뭐예요? 요거는 사실 이제 설명하자면 이 곱이라는 거의 항등원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곱이라는 거의 항등원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항등원이라는 녀석과 여건이라는 녀석이 여러분 교과 과정에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그냥 외웁시다. 0팩토리얼도 뭐다? 1이다. 외워놓으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요거 나중에 이제 수능 가면 지수법칙 하실 텐데 사실 요건 지수법칙에서 밑이 0인 경우는 사실상 다루지는 않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외우시게 될 때는 모든 수의 영수는 얼마다? 1이다. 요것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억해버리세요. 재밌는 건 0의 영수는 얼마다? 요것도 1이다. 요것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곱셈의 항등원이라는 컨셉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설명하는 건 좀 시간 낭비니까 팩토리얼이라는 건 1팩토리얼도 1이고 0팩토리얼도 1이구나.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해놓읍시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계승에 대한 얘기인데 물론 이런 거를 실제 여러분들한테 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참고 이런 거 한번 계산해볼까요? 계산 기술입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래. 물론 이제 4팩토리얼 계산하고 3팩토리얼 계산해서 빼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조금 더 스피드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런 기술을 좀 익혀놓자. 머릿속에서 얘가 뭐라는 걸 알아? 4, 3, 2, 2라는 걸 알아. 그럼 4팩토리얼이라는 거. 이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는 것도 알아.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묶을 수 있잖아. 뭘로? 이걸로. 이게 뭔데? 3팩토리얼이잖아. 3팩토리얼을 묶었더니 앞에는 뭐가 남아? 3 하나 남아있고 뒤에는 그냥 2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그냥 3팩토리얼 곱하기 3이군요. 이렇게 계산이 가는 거야. 연습 하나 더. 7팩토리얼에 빼기 4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래. 그럼 이것도 뭘로 계산해? 7부터 1까지. 얘는 4부터 1까지. 그럼 4부터 1까지는 4팩토리얼로 묶어버리죠. 4, 3, 2로. 그럼 잘 봐. 여기는 뭐가 살아남아? 4, 3, 2를 묶었더니 7, 6, 5가 남을 테고 뒤에 4팩토리얼을 몽땅 모아놨으니까 빼기 1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팩토리얼 계산을 할 때 약간의 팁. 여러분이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번에 뭘 할 거냐면 4팩토리얼분의 1하고 더하기 빼기가 좋고요. 2팩토리얼분의 1 요런 걸 계산을 해보자는 그러면 분수인 녀석을 두 녀석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4팩토리얼은 뭔데? 4, 3, 2, 1 2팩토리얼은 2하고 1 그럼 통분하려면 여기가 뭐가 곱해지면 4 곱하기 3 곱해지면 똑같지. 여기는 뭐가 곱해지면 똑같이 분자해 4 곱하기 3 그럼 얘는 합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가 4팩토리얼로 통분되면서 위에는 4, 3, 12에다가 1을 했으니까 13이라는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6처럼 보이네요. 팩토리얼입니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계승이란 뭐구나 외워야 될 거는 그리고 1팩토리얼은 1이구나 0팩토리얼도 1이구나 그 다음에 이 계승이라는 걸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팁들 저런 것들 뭐 묶어낸다거나 통분한다거나 이게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팩토리얼이 너무 복잡해질 때 계산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저게 문자로 등장을 했을 때 통분을 하거나 인수분해를 하거나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룰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게 있는 거야. n 플러스 2 팩토리얼이랑 빼기 n 팩토리얼 이걸 계산하라고 해. 자 보세요. 그럼 요건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드드드드 곱해져 있고 얘는 n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어디야? n 팩토리얼이지.
그럼 앞에는 뭐가 남아? n 플러스 2하고 요게 남겠지. 이렇게 뒤에는 다음 번 했으니까 이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묶어서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계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 경우의 수를 다루기 위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계승이라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건 주제로 가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 주사위에 관하여.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전. 이게 무슨 소리냐? 주사위를 모를 리가 없는데 도대체 갑자기 주사위에 대해서는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별도의 언급이 있는 이상 경우의 수, 확률, 통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등장하는 모든 주사위는 2개를 던지든 3개를 던지든 100개를 던지든 그 주사위들이 모두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고 했을 때 그 2개의 주사위는 크기가 다르건 색깔이 다르건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완벽하게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근원 사건의 확률이 깨집니다. 근원 사건의 확률은 동일해야 된다는 확률이 깨져요. 그러면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주사위를 3개를 던졌으면 그 3개는 다 구분이 가능해. 뭐 빨간색 주사위, 노란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 동전을 던졌어. 동전 2개 던져. 마찬가지야. 하나는 500원짜리, 하나는 100원짜리. 지금 구분이 가능한 걸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각을 하자고. 주사위를 2개를 던져요.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에서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고 6까지 나올 수 있고, 이것도 900원씩이네요. 첫 번째 주사위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주사위에서 1부터 6까지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6이 나왔을 때도 뒤에는 1부터 6까지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힘들면 그냥 주사위는 구분이 가능하구나 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잖아요.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1 나오고 두 번째가 1, 2, 3, 4, 5, 6, 첫 번째가 2 나오고 두 번째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앞에 주사위 6개에 대해서 뒤에 주사위 6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토탈 36개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 확률의 기본이에요. 경우의 수 카운팅하는 데서 기본인데, 예를 들어 주사위가 완전히 똑같아요. 2개의 주사위가 완전히 똑같다면